넌 도대체 잘하는 게 뭐니? 아이, 우리 집에서 당장 짐 싸서 나가! 사람 사이의 오해는 대부분 말하지 않아서 생깁니다. 특히 가족 사이에서는 더 그렇습니다. 이 이야기는 서로를 끝내 이해하지 못했다고 생각했던 한 시어머니와 한 며느리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그리고 너무 늦게 알게 된 진심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이야기 시작 전 무료로 할 수 있는 구독과 좋아요를 눌러주시면 항상 행운이 따라다니기를 진심으로 기도하겠습니다. 나이가 들면 마음속에 옹이가 하나둘 생깁니다. 깎아내려 해도 깎이지 않고 세월이 갈수록 단단해지는 그런 응어리 말입니다. 내게는 며느리가 그런 존재였습니다. 처음 우리 집에 들어오던 날, 녀석의 얼굴을 기억합니다. 웃는 것도 아니고 우는 것도 아닌 그저 무덤덤한 표정. 살갑게 어머니 소리 한 번 안 하고 그저 고개만 까딱하던 그 모습이 내 눈에는 그렇게 오만해 보일 수가 없었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나는 그저 녀석이 나를 무시한다고만 생각했습니다. 말수가 적은 건 나랑 말 섞기 싫어서이고 표정이 없는 건 이 집이 마음에 안 들어서라고. 나는 그렇게 내 마음대로 녀석을 미워하기 시작했습니다. 결혼 준비를 하는 동안에도 녀석은 의견이 없었습니다. 어머니께서 좋으신 걸로 하겠습니다. 그 말만 되풀이했지요. 자기 결혼식인데도 무관심해 보였습니다. 나는 점점 답답해졌습니다. 결혼식 날도 마찬가지였습니다. 하객들이 축하 인사를 건넬 때마다 녀석은 그저 고개만 꾸벅였습니다. 환한 미소로 사람들을 맞이하는 다른 신부들과는 너무 달랐습니다. 아이고, 신부가 참 얌전하네요. 하객들의 말에 나는 속으로 부끄러웠습니다. 나는 며느리가 딸 같기를 바랐던 건지도 모릅니다. 같이 시장도 보고 남편 흉도 보고 가끔은 내 어깨도 주물러주는 그런 며느리 말입니다. 그런데 녀석은 달랐습니다. 아침마다 진지 잡수세요 한마디뿐 밥상머리에서도 숟가락 소리만 들릴 정도로 조용했습니다. 내가 일부러 맵다, 짜다 트집을 잡아도 녀석은 그저 네, 다음엔 신경 쓸게요 하고는 끝이었습니다. 한 번은 며느리에게 머리를 같이 하러 가자고 제안했습니다. 지은아, 주말에 미용실 같이 갈래? 괜찮습니다, 어머니. 저는 집에서 그냥 자르고 있어서요. 거절당한 기분이었습니다. 며느리는 나와 함께 시간을 보내는 걸 원하지 않는 것 같았습니다. 한 번이라도 어머니 속상해요 하거나 죄송해요 하며 내 소매라도 붙잡았으면 내 마음이 이토록 딱딱해지지는 않았을 겁니다. 녀석의 그 고요함이 나는 지독하게 싫었습니다. 마치 나 혼자 벽을 대고 소리치는 기분이었으니까요. 내가 트집을 잡을 때마다 며느리는 항상 똑같이 대답했습니다. 지은아, 이 국 좀 싱거운데. 죄송합니다. 다음엔 간을 더 맞추겠습니다. 어제도 그렇게 말했는데 또 이래? 죄송합니다. 맨날 죄송하다고만 하지 말고 제대로 좀 해봐. 네. 이상하게도 그 순종적인 태도가 나를 더 화나게 만들었습니다. 한 번이라도 대들기라도 하면 오히려 속이 후련했을 것 같습니다. 하지만 며느리는 절대 그러지 않았습니다. 명절 때는 더 심했습니다. 친척들이 모이면 다른 며느리들은 수다를 떨고 웃었지만 우리 며느리는 구석에서 조용히 설거지만 했습니다. 아이고, 큰 며느리는 참 말이 없네.
친척 어른의 말에 나는 민망해서 변명했습니다. 원래 성격이 조용해서 그래요. 하지만 속으로는 부끄러웠습니다. 나는 몰랐습니다. 그 아이가 왜 그토록 말을 아꼈는지. 며느리가 우리 집에 온 지 1년쯤 되었을 때였습니다. 며느리의 핸드폰에서 전화가 왔는데 화면에 떠오른 이름이 우리 집 아저씨였습니다. 문자도 와 있었습니다. 지은아, 생일 축하한다. 아빠가 항상 미안하다. 며느리의 생일인 줄도 몰랐고 아빠가 아니라 아저씨로 저장되어 있다는 게 이상했습니다. 남편에게 물어봤습니다. 여보, 우리 며느리 부모님은 왜 결혼식에 안 오셨죠? 당신 몰랐어. 며느리 친부모는 어릴 때 돌아가셨대. 친척 집에서 자랐다고 아들에게 자세히 물었습니다. 지은이는 어릴 때 부모님이 교통사고로 돌아가시고 이모부 집에서 자랐어요. 이모도 일찍 돌아가셔서 이모부가 재혼하셔서 새엄마랑 같이 살았대요. 그래서 눈치를 많이 보면서 자랐나 봐요. 고등학교 때는 혼자 자취하면서 아르바이트 3개를 했대요. 대학도 장학금으로 다녔고요. 왜 진작 말하지 않았어? 지은이가 불쌍하게 보이기 싫다고 평범한 사람처럼 대해달라고 했어요. 그날 밤 나는 잠을 이룰 수가 없었습니다. 녀석은 부모 없이 일찍부터 혼자 살아남아야 했던 아이였습니다. 눈치를 보는 것이 생존이었고 감정을 숨기는 것이 자신을 지키는 유일한 방법이었다는 걸 나는 나중에야 알았습니다. 한 번은 며느리 방을 청소하다가 책장을 봤었습니다. 관계의 기술 타인의 마음, 읽기 감정 표현의 기술. 며느리는 좋은 며느리가 되기 위해 그렇게 공부하고 있었던 겁니다. 책상 서랍에는 수첩이 있었습니다. 몰래 읽어봤습니다. 오늘 할 일 어머님 좋아하시는 된장찌개 레시피 찾아보기. 어머님이 좋아하시는 TV 프로그램 시간 외워두기. 반성 오늘 아침에 어머님께 인사가 작았던 것 같다. 국간이 싱겁다고 하셨는데 어머님 입맛을 아직 제대로 파악 못했다. 목표 어머님께 좋은 며느리가 되기. 배에 끼치지 않기. 며느리는 노력하고 있었습니다. 나를 위해 엄청나게 노력하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 노력은 너무 조용해서 나는 전혀 알아차리지 못했던 겁니다. 며느리에게 사랑은 폐를 끼치지 않는 것이었습니다. 내가 소리를 지를 때마다 녀석은 속으로 수만 번 사과를 하면서도 그 말이 밖으로 나오면 어머니를 더 화나게 할까봐 입술을 깨물고 참았던 겁니다. 내가 녀석을 정이 없는 사람이라 부를 때 녀석은 거울을 보며 더 잘해야지. 더 조용히 어머님 뜻을 받들어야지 하고 다짐했을 텐데. 나는 그 고요한 사랑을 차가운 무시라고만 믿었습니다. 며느리는 매달 월급의 절반을 그 이모부에게 보내고 있었습니다. 병원비가 필요하다고 해서요. 그래서 며느리는 점심을 거르는 날이 많았고 옷도 제대로 사 입지 않았습니다. 나는 며느리가 우리 집 돈을 아껴 쓰는 걸 보고 이 집을 자기 집처럼 생각하지 않는구나라고 오해했습니다. 하지만 진실은 며느리는 자신에게 쓸 돈도 없었던 겁니다. 갈등이 폭발한 건 어느 비 오는 날이었습니다. 사소한 심부름 하나가 어긋났습니다. 지은아, 내가 분명히 고등어 사오라고 했지. 죄송합니다. 마트에 고등어가 없어서 갈치를. 그럼 다른 마트를 가봤어야지. 왜 맨날 내 맘대로니? 죄송합니다. 죄송하다고만 하지 말고. 나는 쌓아두었던 독서를 쏟아부었습니다. 너는 어쩜 그렇게 얼음장이니?
내 속엔 피가 흐르기는 하는 거냐? 너는 이 집 가족이 아니야. 그냥 손님처럼 있을 거면 나가라. 그 말을 뱉고 나니 아차 싶었지만 자존심 때문에 사과하지 않았습니다. 며느리의 눈동자가 파르르 떨리는 걸 보았지만 나는 외면했습니다. 며느리는 그날 밤 짐을 싸지도 않았고 울지도 않았습니다. 그저 평소보다 더 깊이 고개를 숙이고 내 발밑에 깨진 그릇 조각들을 묵묵히 치웠을 뿐입니다. 며느리는 손가락에서 피가 나고 있었습니다. 깨진 그릇에 베인 겁니다. 하지만 아픈 기색도 없이 계속 치웠습니다. 지은아, 손. 뭔가 말하려다가 멈췄습니다. 미안하다는 말이 목구멍까지 올라왔지만 삼켜버렸습니다. 그날 이후 우리 사이엔 지울 수 없는 강이 흘렀습니다. 며느리는 더욱 조용해졌습니다. 더욱 말이 없어졌습니다. 마치 투명인간처럼 집안을 다녔습니다. 아침 인사도 저녁 인사도 더 작아졌습니다. 나는 그게 며느리의 반항이라고 생각했습니다. 화가 났으면 대들든지 왜 저렇게 구는 거야? 하지만 며느리는 그저 더 깊숙이 자신의 껍질 속으로 들어가고 있었을 뿐입니다. 사람 사는 게 참 허망합니다. 그렇게 미워하고 싸울 기운이 영원할 줄 알았는데 몸이 무너지는 건 한순간이었습니다. 어느 날 갑자기 쓰러졌습니다. 정신을 차렸을 때는 병원 침대 위였습니다. 간경화가 심각합니다. 간 이식이 시급합니다. 가족 중에 기증자를 찾아보세요. 사형 선고 같은 말이었습니다. 내 자식들, 내 금쪽 같은 아들, 딸들을 보았습니다. 그런데 평소엔 그렇게 효자효녀인 척하던 아이들이 막상 수술대 위에 올라야 한다는 소리에 눈빛이 흔들리더군요. 엄마, 내가 직장만 아니면. 엄마, 내 몸이 요즘 좀 안 좋아서. 엄마, 미안해. 나 다음 달에 중요한 프로젝트가 있어서. 그때 알았습니다. 내가 평생 공들여 키운 내 자식들도 죽음 앞에서는 타인이 될 수 있다는 것을요. 그 배신감이 병보다 더 아프게 가슴을 후벼 팠습니다. 병실에서 눈물을 흘리는데 밖에서 자식들이 수근거리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형이 해. 형이 장남이잖아. 야, 나는 애들 학비도 벌어야 하고 너는 아직 애도 없잖아. 무슨 소리야. 나는 이제 막 결혼했는데. 자식들이 서로에게 책임을 떠넘기고 있었습니다. 눈물이 멈추지 않았습니다. 가족 모두가 침묵하던 그 일주일 동안 며느리는 보이지 않았습니다. 그래, 너라고 다를까. 차라리 잘 됐다 싶겠지. 나는 그렇게 녀석을 또 원망했습니다. 며느리는 출장이라며 집을 나갔다고 아들이 말했습니다. 이런 급한 상황에 출장이라니. 역시 피 한 방울 안 섞인 남이구나 싶었습니다. 그런데 일주일 후 주치의가 나를 찾아왔습니다. 기증자가 나타났습니다. 검사 결과가 아주 잘 맞아요. 가족분이 결단을 내리셨더군요. 누구요? 본인이 비밀로 해달라고 하셨습니다. 나는 당연히 내 자식 중 하나가 마음을 바꾼 줄 알았습니다. 그래, 그래도 내 자식이 최고지 하며 안도했습니다. 수술 전날 밤, 나는 간호사 데스크에 놓인 서류를 우연히 보게 되었습니다. 기증자 명단에 적힌 이름. 김지은. 내가 그토록 미워하고 가족이 아니라고 내쫓으려 했던 내 며느리의 이름이었습니다. 심장이 멈추는 줄 알았습니다. 손이 떨렸습니다. 다시 봤습니다. 분명 김지은이었습니다. 간호사를 붙잡고 물었습니다.
이 사람, 김지은 씨는 언제부터 검사를 받았습니까? 일주일 전부터 매일 오셨어요. 검사가 참 힘든데 한 번도 불평 없이 다 받으셨죠. 일주일 전 며느리가 출장 간다고 했던 그때부터였습니다. 며느리는 누구에게도 말하지 않았습니다. 남편에게도 시어머니인 내게도 생색 한 번 내지 않았습니다. 그저 조용히 병원을 오가며 그 힘든 검사들을 다 견뎌내고 자신의 몸을 내주기로 한 겁니다. 간 이식은 큰 수술입니다. 기증자도 위험을 감수해야 합니다. 며느리는 그걸 알면서도 선택했습니다. 왜요? 내가 그렇게 모질게 대했는데, 내가 그렇게 상처를 줬는데, 내가 나가라고까지 말했는데, 왜 며느리는 나를 살리려 했을까요? 복도를 걸어가는 며느리를 봤습니다. 검사복을 입고 창백한 얼굴로 걸어가는 며느리를요. 며느리는 나를 보자 잠시 멈칫했지만 곧 고개를 숙이고 지나갔습니다. 지은아, 불렀지만 며느리는 멈추지 않았습니다. 수술 전날 며느리를 병실로 불렀습니다. 며느리는 조용히 들어와 침대 옆에 섰습니다. 지은아, 왜 그래? 어머니께서 건강하셔야 합니다. 내가 너한테 그렇게 모질게 했는데. 괜찮습니다. 또 그 대답이었습니다. 괜찮습니다. 하지만 이번에는 그 말이 다르게 들렸습니다. 며느리의 용서가 며느리의 사랑이 들렸습니다. 지은아, 미안해. 내가 너를 몰라봐서 정말 미안해. 어머니, 너는 나보다 더 강한 사람이구나. 나보다 더 큰 사람이구나. 며느리의 눈에 처음으로 눈물이 고였습니다. 지금까지 한 번도 보지 못했던 눈물이었습니다. 어머니, 죄송합니다. 제가 더 잘할 걸 그랬습니다. 제가 표현을 잘 못해서. 아니야. 내가 미안해. 내가 너무 못됐어. 수술 당일 며느리가 수술실로 들어가기 전 내 손을 잡았습니다. 어머니, 건강해지실 거예요. 걱정 마세요. 지은아, 너도 꼭 무사해야 해. 알았지? 며느리는 고개를 끄덕이고 수술실로 향했습니다. 그 뒷모습이 너무나 작고 외로워 보였습니다. 수술은 6시간이 걸렸습니다. 그 6시간 동안 나는 제대로 숨도 쉴 수 없었습니다. 내 자식들은 밖에서 기다렸습니다. 그들도 이제야 알았습니다. 며느리가 무슨 일을 한 건지. 큰아들이 울고 있었습니다. 엄마, 제가 했어야 하는데. 제가 해야 했는데. 이제 알았으면 됐다. 그 애한테 잘해줘라. 수술은 끝났고 나는 살았습니다. 하지만 며느리는 깨어나지 못했습니다. 합병증이 생겼다고 했습니다. 며느리의 몸이 수술을 견디지 못하고 있다고 했습니다. 내 몸속에 녀석의 일부가 들어와 숨을 쉬고 있는데 정작 녀석은 산소호흡기에 의지의 사경을 헤매고 있었습니다. 나는 휠체어를 끌고 중환자실 유리창 앞으로 달려갔습니다. 유리창 너머로 보이는 며느리의 얼굴이 너무나 작고 창백해서 가슴이 찢어지는 것 같았습니다. 지은아, 지은아. 평생 한 번도 따뜻하게 불러보지 못한 이름을 불러보았습니다. 내가 미안하다. 내가 너를 몰라봐서 미안하다. 제발 눈 좀 떠다오. 내가 내 밥상 차려줄게. 내가 너 안아줄게. 의사는 희망이 없다는 듯이 말했습니다. 각오하세요. 72시간이 고비입니다. 안 돼요. 그 애는 죽으면 안 돼요. 내가 대신 죽을게요.
부인, 진정하세요. 그때 알았습니다. 며느리는 남이 아니라 나를 살리기 위해 자신의 생명을 쪼개준 진짜 내 자식이었다는 것을요. 매일 중환자실 앞에서 기도했습니다. 평생 교회도 안 다니던 내가 손을 모으고 빌었습니다. 제발, 제발 살려주세요. 내가 잘못했습니다. 그 애한테 잘할게요. 평생 잘할 테니까 제발. 아들은 아내의 손을 잡고 울었습니다. 내 다른 자식들도 와서 며느리를 위해 기도했습니다. 형수님, 제발 깨어나세요. 제가 잘못했어요. 언니, 미안해요. 깨어나요. 사흘째 되는 날, 며느리가 기적처럼 눈을 떴습니다. 깨어났습니다. 환자분이 깨어났어요. 간호사의 외침에 우리 모두 중환자실로 뛰어갔습니다. 며느리는 산소 마스크를 쓰고 있었지만 눈을 뜨고 있었습니다. 내가 그 손을 잡자 며느리는 힘겹게 입술을 달싹였습니다. 목소리는 나오지 않았지만 나는 읽을 수 있었습니다. 그 한마디에 내 모든 옹이가 녹아내렸습니다. 미안함과 고마움, 그리고 사랑이 뒤섞여 나는 아이처럼 며느리의 손을 잡고 울었습니다. 며느리는 아픈 와중에도 내 눈물을 닦아주려 손을 까닥이더군요. 그 작은 움직임에 나는 더 큰 소리로 울었습니다. 지은아, 고마워. 정말 고마워. 너 때문에 내가 살았어. 며느리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마치 괜찮아요라고 말하는 것 같았습니다. 끝까지 자신의 희생을 대수롭지 않게 여기는 그 아이였습니다. 의사가 들어와 검사를 했습니다. 기적입니다. 정말 기적이에요. 위험한 고비를 넘겼습니다. 우리 모두 울며 웃었습니다. 아들은 아내의 이마에 입 맞추며 미안해, 사랑해를 반복했습니다. 며느리가 회복하는 동안 나는 매일 병실을 지켰습니다. 며느리가 물을 달라고 하면 내가 떠다 주었고, 며느리가 불편해하면 내가 베개를 고쳐주었습니다. 며느리는 처음엔 어색해했습니다. 어머니, 제가 할게요. 불편하시잖아요. 아니다. 내가 할 거야. 너는 가만히 있어. 하지만, 지은아, 나는 며느리의 손을 꽉 잡았습니다. 내가 평생 너한테 못해준 게 너무 많다. 이제라도 하게 해다오. 며느리의 눈에 다시 눈물이 고였습니다. 며느리가 조금씩 회복하면서 우리는 처음으로 진짜 대화를 나눴습니다. 지은아, 너 나한테 원망스럽지 않니? 아니에요, 어머니. 솔직히 말해봐. 내가 너한테 얼마나 못됐는데. 며느리는 잠시 생각하더니 조용히 말했습니다. 어머니께서 저를 미워하신 게 아니라는 걸 알았어요. 어머니는 그냥 제가 어머니를 사랑하는 방식을 이해 못 하셨던 거잖아요. 그 말에 나는 또 울었습니다. 지은아, 너는 정말 착한 애구나. 나 같았으면 용서 못 했을 거야. 저도 잘못했어요. 제가 표현을 잘했다면, 어머니께 제 마음을 보여드렸다면. 아니야. 내가 봤어야 했어. 내가 너를 알려고 했어야 했어. 우리는 그렇게 서로의 손을 잡고 울었습니다. 며느리가 퇴원하는 날, 나는 며느리를 꼭 안아주었습니다. 처음으로 안아준 거였습니다. 지은아, 사랑한다. 며느리는 내 품에서 한참을 울었습니다. 평생 참아왔던 눈물을 쏟아내듯이 울었습니다. 이제 우리는 진짜 가족이 되었습니다. 여전히 며느리는 말수가 적고
표현이 서툽니다. 하지만 나는 이제 압니다. 며느리의 침묵은 무시가 아니라 가장 깊은 배려라는 것을요. 아침에 며느리가 어머니 주무셨어요? 하고 물으면 나는 그래, 잘 잤다. 너는? 이라고 대답합니다. 그리고 며느리의 손을 꼭 잡아줍니다. 며느리가 국을 끓여오면 나는 오늘은 간이 딱 맞네라고 말합니다. 실제로 좀 싱거워도 그렇게 말합니다. 며느리는 수줍게 웃습니다. 요즘 며느리는 조금씩 달라지고 있습니다. 가끔 내 어깨에 머리를 기대기도 하고, 가끔 어머니, 오늘 이거 먹고 싶어요 라고 말하기도 합니다. 가끔은 TV를 보다가 깔깔 웃기도 합니다. 그럴 때마다 나는 기쁩니다. 며느리가 이 집에서 편안함을 느끼고 있다는 게, 며느리가 이제 겉모습이 아닌 진짜 모습을 보여주고 있다는 게 너무 감사합니다. 지난주에는 며느리와 함께 미용실에 갔습니다. 지은아, 오늘 미용실 같이 갈래? 네, 어머니. 좋아요. 며느리가 처음으로 좋아요 라고 대답했습니다. 거절하지 않았습니다. 미용실에서 우리는 나란히 앉아 머리를 했습니다. 거울로 서로를 보며 웃었습니다. 어머니, 그 스타일 잘 어울리세요. 너도 이쁘다. 우리 며느리 원래 이렇게 이뻤구나. 집으로 돌아오는 길, 며느리가 내 팔짱을 꼈습니다. 살짝 조심스럽게. 나는 그 팔을 꽉 잡아주었습니다. 지은아. 네, 어머니. 너 낳아준 엄마는 아니지만 나도 너의 엄마가 되어도 되겠니? 며느리는 고개를 끄덕이며 울었습니다. 어머니. 제가 오히려 감사해요. 제게 가족을 만들어주셔서. 퍼스 사추. 어떤 사랑은 말로 증명되지 않습니다. 피 한 방울 섞이지 않았어도 목숨을 나누는 용기가 있다면 그것이 진짜 혈연보다 진한 가족입니다. 나와 같은 오해를 하고 계신 분이 있다면 부디 너무 늦지 않게 그 사람의 진심을 들여다보시길 바랍니다. 표현하지 못하는 그 마음 속에 어쩌면 당신을 향한 가장 큰 사랑이 숨겨져 있을지도 모르니까요. 조용한 사람도 사랑합니다. 말이 없는 사람도 아픕니다. 표정이 없어 보이는 사람도 속으로는 울고 있습니다. 그걸 모르고 상처를 준 내가 미안합니다. 하지만 이제라도 알게 되어 다행입니다. 퍼스 3주. 오늘 아침 며느리가 처음으로 내 방에 들어와 물었습니다. 어머니, 저랑 산책 가실래요? 그래, 가자. 우리 딸. 며느리는 딸이라는 말에 환하게 웃었습니다. 처음 보는 며느리의 환한 미소였습니다. 우리는 손을 잡고 집 앞 공원으로 나갔습니다. 며느리는 내 걸음에 맞춰 천천히 걸어주었습니다. 어머니, 저기 꽃 예쁘지 않아요? 그러네. 너도 꽃처럼 이쁘다. 어머니, 민망해요. 며느리가 수줍게 웃었습니다. 그 웃음이 너무 예뻐서 나도 웃었습니다. 퍼스 5주. 우리에게는 앞으로 갈 길이 많이 남아 있습니다. 며느리는 여전히 조심스럽고 나는 여전히 실수할 때가 있습니다. 하지만 이제는 괜찮습니다. 서로를 이해하려 노력하고 서로의 사랑을 믿으니까요. 며느리가 조용히 있으면 나는 그 침묵 속에서 며느리의 마음을 읽습니다. 며느리가 말을 아끼면 나는 그 짧은 말 속에 담긴 큰 뜻을 느낍니다. 그리고 나도 달라졌습니다. 예전처럼 쉽게 화내지 않습니다. 예전처럼 쉽게 판단하지 않습니다. 사람은 겉모습만으로 알 수 없다는 걸, 표현하지 못한다고 사랑하지 않는 게
아니라는 걸 이제 압니다. 지난주 며느리 생일이었습니다. 나는 미리 케이크를 준비했습니다. 며느리가 좋아하는 딸기 케이크였습니다. 지은아, 생일 축하한다. 며느리는 깜짝 놀란 표정으로 나를 봤습니다. 어머니, 어떻게 제 생일을, 엄마가 딸 생일을 어떻게 모르겠니? 며느리는 케이크 앞에서 한참을 울었습니다. 어머니, 감사합니다. 정말 감사합니다. 우리 지은이 생일 축하해. 그리고 우리 가족이 되어줘서 고마워. 우리는 함께 케이크에 촛불을 켜고 노래를 불렀습니다. 며느리는 소원을 빌며 촛불을 껐습니다. 무슨 소원 빌었어? 비밀이에요. 며느리가 장난스럽게 웃었습니다. 그 모습이 너무 사랑스러웠습니다. 나중에 아들이 내게 말했습니다. 엄마, 지은이가 그러던데요. 소원이 이미 이루어졌대요. 무슨 소원인데? 진짜 가족이 생기는 거요. 진짜 엄마가 생기는 거요. 그 말을 듣고 나는 또 울었습니다. 기쁜 울음이었습니다. 지은아, 고맙다. 나를 다시 살게 해줘서. 나의 진짜 딸이 되어줘서. 내가 엄마가 되게 해줘서. 정말 고맙다. 앞으로 평생 나는 너를 사랑할 거야. 너를 아끼고, 너를 지키고, 너를 자랑스럽게 생각할 거야. 우리는 이제 진짜 가족이니까. 지은아, 사랑한다, 내 딸.